안녕하세요. 인천 계산동에 사는 강경순입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한시도 마음 편할 날 없었는데 아들과 딸이 모두 출가하고 비로소 저와 남편 둘만의 고요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느낌이란 마치 오래된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나서야 숨이 트이는 것 같달까요. 손주 재롱 보러 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되는 삶이 주는 해방감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늦잠을 자더라도 죄책감이 없고 점심을 거르고 차 한 잔으로 때워도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젊을 땐 과묵하고 묵묵했던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말수가 더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연금은 꼬박꼬박 들어오고 병치레 없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35평짜리 아파트 한 채. 손주들 오기에는 다소 비좁지만 둘이 살기엔 지나치게 널찍한 공간이지요. 이따금 집안에 맴도는 정막이 커다랗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그 조용함마저도 이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저는 아주 평범하고 고요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큰일 없이 지나가고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애들이 다 출가하고 나니 정말이지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숨죽여가며 속으로만 중얼거렸던 말들이 이제는 소리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거죠. 눈치 보느라 입 꾹 다물고 청소기 들고 돌아다니면 괜히 엄마 왜 또 치워 하는 눈빛 봤던 그날들이 이젠 다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집안을 어지럽히고 흐트러뜨리던 건 남편이 아니라 늘 자식들이었습니다. 옷 벗어던지듯 여기저기 쌓아두고 머그컵은 싱크대까지 가는 걸 귀찮아해 식탁에만 줄줄이 놓여 있었고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으로 남겨지기 일쑤였죠. 미루다 결국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 씻어야 했고요. 속으론 끓어오르면서도 입으로는 괜찮아 나중에 해라는 말만 내뱉었던 날들. 그리고 그놈의 TV. 공부는 안 하면서 소파에 철퍼덕 누워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던 아들. 이어폰 꽂고 고개만 까딱이며 엄마 부르면 슬그머니 냉장고 열던 딸. 그 모습들이 어느새 제 일상이 되었었고 저는 그걸 가족이 있는 삶이라 부르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거실도 부엌도 제 손길 닿는 대로 깨끗하고 소파 위엔 아무도 누워있지 않고 리모컨은 제가 원할 때만 움직입니다. 설거지요. 쓰는 사람만 하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청소요. 저 혼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남편이 조용한 사람이라 그런지 두 사람이 사는 집은 고요하고도 단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평온하던 우리 집에 다시금 파도가 일기 시작한 건 바로 장가간 직업 군인이었던 아들이 전역하면서였습니다. 아들은 삼사관학교를 나와 장교로 군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처음 입대할 땐 제 속을 그렇게도 썩이던 아이가 철모 쓰고 제식 훈련하는 사진을 보내왔을 땐 어찌나 듬직해 보이던지 세상에 저런 모습이 우리 아들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이 핑 돌았더랬죠. 결혼 후엔 나라에서 제공한 군인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가 살았기에 거리도 멀고 일정도 바쁘다 보니 자주 얼굴 보긴 어려웠습니다. 그겐 저에겐 오히려 복이었습니다. 며느리랑은 솔직히 남의 집 딸이라 불편하기도 하고 가끔씩만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10월도 무섭겠지만 요새는 시어미도 며느리 무섭습니다. 일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며느리라는 존재는 거리감 있는 관계로 머물러 있는 게 제겐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평화가 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 위로 더 못 올라가고 중간에 전역을 했답니다. 전역을 해서 직장을 잃었으니 난리 날 상황이고 더욱이 제 취직이 애매하게
35살에 나왔으니 뭘 먹고 살아야 할지도 갑갑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집을 잃게 되었으니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참담하게 저와 남편을 찾아왔고 제대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엄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집에서 잠깐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잠깐이면 얼마나? 네? 엄마 섭섭해요. 지금 그거 따지게 생겼어요? 저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그 말이 제 귓속에 떨어지던 때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잠깐이란 말이 얼마나 긴 세월을 뜻하는지. 서울엔 집값이 하늘을 찌르고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 일자리를 옮길 형편이 못 된다는 걸 모르지 않으니 대놓고 안 된다고도 못하겠더군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수십 번 마음속에 방정리를 시작했지요. 남편과 둘이서 누리던 35평의 평온한 공간에 이제 4명의 식구가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되는 상황. 그 자체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와 남편은 아들이 합가하겠다는 말을 꺼낸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오래도록 침묵을 지켰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사람인데도 그날따라 남편은 더더욱 조용했고 저 역시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굴려봤습니다. 자식들만 부모랑 합가하기 싫은 거 아닙니다. 저희들도 독립한 자녀랑 합가하면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기에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덜 상처를 줄 수 있을까? 혹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다 결국 우리가 평생 모아놓은 노후자금 중 일부를 내어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 쓰기 싫은 돈이었습니다. 노후엔 여행도 좀 다니고 몸이 아프면 좋은 병원도 가고 갑작스러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을 여유로 남겨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덜컥 꺼내 아들 전세자금으로 얹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1억, 그 이상의 부담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는 안 돼. 이건 우리 둘의 마지막 안전망이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저와 남편은 합가한다는 아들에게 1억이란 돈을 내어주었고 무조건적으로 합가한다는 아들은 1억을 받고 잠시 흔들렸던지 지 안사람이랑 얘기를 한 다음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1억 가지고 요즘 어딜 전세를 얻냐 했지만 그래도 요새 신축 임대주택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그것이 잘 되었던지 대출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우리 도움을 받아 전세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대출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아들 내외도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되었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따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자식들 삶에 어딘가 어긋나는 톱니바퀴가 끼워져 있다는 걸요. 아들은 저녁 후 여기저기 직장을 기웃거리다 지인의 소개로 보험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트 차림에 가방을 메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 모습만 보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저에겐 그 안간힘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누구에게든 전화를 걸어야 하는 직업, 전화를 받는 사람의 반응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는 일이란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전과 다름없이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녔고 그래도 두 부부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따로 살게 되었다는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주말만 오는 줄 알았던 아들 부부가 이젠 평일 저녁에도 연락 한 통 없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들 내외의 아파트는 저희 아파트와 15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부부가 나란히 저희 집으로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엄마, 오늘은 밥 먹고 갈게요 하며
아들이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길래 그래도 보기 좋다 싶어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이 되더니 이젠 일주일 내내가 되어가더군요. 살림이 빠듯하다는 말을 하도 반복하길래 대출금에 쪼들리며 사는 젊은 부부가 그래도 우리를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아들이 밥값으로는 엄마 밥이 최고야 하고 말하면 그게 빈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또 부엌으로 발이 갔고요. 하지만 그게 계속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집 부엌에서도 숨을 참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쌀이며 반찬이며 국거리까지 하루아침에 동이 나고 김치통에 젓가락이 몇 번 오갔는지까지 세게 되는 날이 오더군요. 심지어는 미리 해둔 반찬통에 내일 먹으려고 남겨둔 나물까지 싹 비워져 있었던 날, 남편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것 가지고도 저는 자식들이 잘 먹었으니 괜찮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외식도 제대로 못하고 대출금에 허덕이니 그래도 엄마가 챙겨주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한사코 식사 준비를 돕겠다며 부엌에 들어오겠다는 것도 괜찮아, 너 피곤하잖아 라며 제가 막았고요. 손이 빠른 편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매번이 되니 자식들도 슬슬 질렸던지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해물탕 안 해줘요? 아니면 지난번 소갈비 진짜 맛있었는데 이번엔 국물 자작하게 해줄 수 있어요? 넉넉히 해서 저희도 좀 싸주세요. 집에서 꺼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처음엔 도와준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젠 얹혀 사는 걸 돈 아끼는 방식이라 여기는 듯 보였죠. 말을 꺼내자니 모질게 느껴질 것 같고 참자니 내 마음만 다 달아가는 것 같고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말들이요, 처음엔 그냥 부탁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이게 한두 번 쌓이다 보니 그게 부탁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심지어는 오늘은 반찬이 좀 간소하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젓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제가 언제부터 맛집처럼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 언제부터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남편은 그저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고 저는 어느새 아들 내외가 오는 저녁 시간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더 그랬던 것은 어버이날이 왔을 때는 핑계를 대며 집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맨날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갔던 녀석이 어버이날에는 둘 다 일이 있다며 쏙 나가는데 누가 녀석들한테 바란 것도 없고 해달란 것도 없었는데 녀석들은 어버이날에 얼굴도 들이밀지 않고 전화도 없이 쏙 빼고 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어이없어서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 키운 거 맞나 회의가 드네. 아니, 어떻게 어버이날 때만 이렇게 쏙 빠져? 당신도 너무 공들이지 마. 다 필요 없다 정말. 됐어요. 정말 바빠서 잊었나 보지. 덕분에 오늘은 쉬겠네요. 일부러 어버이날이니 쉬라고 안 오나 봐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답했지만 아들은 끝까지 전화 한 통이 없었고 그나마 저녁 때쯤 딸내가 와서 가까이서 외식을 하고 손주들에게 카네이션 받은 걸로 만족해 했습니다. 참으로 얄밉게도 다음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밥을 또 얻어먹으러 온 겁니다. 천연덕스럽게 어버이날 얘기는 전혀 언급 없이 말이지요.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것을 제가 겨우 말렸고 저도 참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저렇게 자기만 아는 애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는지 말입니다. 아침마다 장 보러 갈 목록을 써야 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재료들을 정리하면서 한숨부터 나오는 겁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오징어며 소갈비를 보면 그 무게만큼 제 어깨도 축축 처졌고요. 하루는 손이 덜 가는 반찬으로만 상을 차려봤습니다.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시래기국. 그날따라 며느리는 수저를 들다 말고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엄마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웃으며 말했지만 제 마음엔 그 웃음이 비수처럼 바뀌었습니다. 청소며 설거지며 음식 준비까지 하루에도 수차례 허리를 굽히다 보면 저녁쯤엔 이 집이 누구 집인지조차 헷갈릴 만큼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과 조용히 아침을 먹던 그 고요한 시간이 어느새 그리워지기 시작했지요. 더군다나 가장 불편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아들 부부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처음엔 아들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도 자유롭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이젠 초인종조차 누르지 않고 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 인사 한마디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에 곱게 틀어올린 헤어롤을 급히 벗어야 했고 낮잠 자던 남편은 벌떡 일어나 눈을 비비며 안경부터 찾았지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발걸음에 우리는 점점 우리 집에서조차 긴장을 놓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입에 대지도 않은 국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비밀번호부터 바꿔야 하지 않겠어? 우리도 사생활이란 게 있잖아. 그렇지. 내가 당장 바꿔볼게. 참, 자식 무서워서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니. 자기네들 비밀번호는 죽어도 안 가르쳐주면서 우리 비밀번호는 알아가지고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것부터 아니지.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남편은 차마 바꾸질 못하고 며칠을, 아니 몇 주를 망설였습니다. 저도 남편이 망설이기에 괜히 독촉할 수 없었지요. 아이들 마음 다칠까봐, 괜한 오해라도 살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그걸로 틀어지게 될까봐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부부가 여느 때처럼 비밀번호를 편히 누르고 함께 찾아와 앉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안사람이 임신했어요. 드디어 아버지, 엄마, 저희에게서 손주 보세요. 잔뜩 아들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저는 기쁨보다 먼저 온 건 정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고 저 역시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물론 아이가 생겼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그 축복이 제게는 새로운 걱정으로만 밀려들었고 며느리는 아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울었습니다. 조용히 말할 줄 알았는데 입을 떼자마자 엉엉 울어버리더군요. 저는 내 집 마련한 다음에 아이 갖고 싶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던 모습, 그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저도 같은 여자로서 아이 하나를 마음에 품는 일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알기에 그 눈물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머쓱하니 그 옆에서 등을 두드려주다 이내 제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엄마, 아빠, 물론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엔 조금만 도와주세요. 병원비랑 조리원비 정도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병원비랑 조리원비가 얼마인데? 병원비는 제왕절개랑 자연분만에 따라 다를 테고요. 조리원비는 2주에 8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뭐? 800만 원? 요새 물가 비싸요. 그래도 애 낳았는데 조리원은 보내줘야지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다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리원이 800만 원이라니. 딸은 제가 산후조리를 해줘서 조리원을 안 갔었는데 아무래도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시기도 하고 시어머니한테 산후조리 받기는 싫을 테니 조리원에 가긴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주에 800만 원이면 참으로 겁났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왜 애 낳기 무서워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눈빛에 수십 가지 생각이 오고 간 걸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또 한 번 마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 아이는 우리 손주니까 손주 낳아주니 조리원은 보내주마. 고마워요, 엄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우리는 병원비며 조리원비까지 부담하겠다는 각오를 한 셈이었고, 그 뒤로도 며느리에게 종종 용돈도 챙겨주었습니다. 괜히 임산부인데 먹는 거 돈 아끼면 뱃속 손주도 안 좋을 테니 걱정이 되었지요. 산모가 건강해야 뱃속 아이도 건강할 테니 말이지요. 입덧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날 입맛 당기는 걸로 원하는 대로 바로 과일이며 고기며 한 보따리 사들고 갔고, 입맛이 없을까봐 반찬도 직접 싸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쩐지 마음이 서운해지기 시작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용돈을 건넬 때마다 감사해요 어머니 하며 해맑게 웃던 며느리는 정작 그 돈으로 뭘 사먹는지에 대해선 말이 없었고, 나중에는 의례 당연한 거려니 고맙단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여겼어요. 뭐라도 맛있는 거 사먹겠지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 우리 집에 들러서는 식탁 옆 김치냉장고를 슬쩍 열어보더니 용돈은 용돈대로 받고 반찬은 반찬대로 챙겨갔습니다. 저번에 봤던 갈치조림 어디 갔어요? 그거 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 이번엔 떡갈비 안 해주셨어요? 저 그거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며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아무 말 못하고 부엌에서 뒤돌아 설거지통만 바라봤습니다. 그깟 갈치조림 떡갈비 주는 용돈이 얼마인데 사 먹으면 될 것을 용돈은 주머니 속에 그대로 숨겨두고 여전히 우리 집 식탁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는 그 태도,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점점 난감함을 넘어서 말할 수 없이 허탈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엄마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감사함보다는 기대감을 먼저 내세우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다 말고 무심한 듯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 애 낳으면 안사람 바로 복직해야 해서 육아 좀 맡아줄 수 있죠? 뭐? 육아?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그 말에 저는 수저를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고 남편도 고개를 들더군요. 무슨 말을 하나 싶어 눈치를 보니 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더 설명할 것도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나라에서 100만 원씩 지원 나오는데 그거 어린이집 보내면 다 날라가요. 그 돈은 모아야죠. 거기다 우리 맞벌이 안 하면 대출이랑 생활비 못 감당해요. 그제서야 저는 그 애가 왜 그렇게도 당연하게 말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벌고 우리는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함께 살자. 그게 이 아이의 계산이었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육아는 이건 계산이고 배분이었고 책임의 전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게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 노후 위에 얹히려는 시도였던 겁니다. 아들 말 속에선 미안하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니까 해줄 수 있겠지라는 태도. 돈 받고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고마워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무언의 뉘앙스까지 느껴졌습니다. 물론 손주는 귀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지요. 갓난아이 품에 안기면 주름진 손끝에도 힘이 돌아오고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 하나로 육아라는 끝없는 강을 다시 건널 자신은 없었습니다. 나이는 속이지 않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밤에 잠 한 번 설치면 이튿날 하루가 몽롱하고 안구 건조증 때문에 책도 오래 못 읽습니다. 그런 제가 갓난아이를 하루 종일 안고 먹이고 재우고 물음을 달래도 그걸 다시 시작하라니요. 게다가 공짜로요. 나라에선 육아수당을 주는데 그 돈은 어린이집에 못 쓰겠고 우리는 괜찮다. 그 말에선 신뢰보다
계산이 앞섰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뒤 남편과 저는 서로를 슬쩍 바라보았고 눈치 빠른 아들은 다시 한번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도 애도 태어났는데 얼른 돈 모아서 집 사야죠. 요새 분양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아들의 말은 마치 우리 부부의 노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듯 아이 낳았으니 당연히 부모가 책임지라는 이제부터는 우리 세대를 위해 희생해 주세요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제 속에서 무언가 차오르다 가슴께까지 뜨겁게 밀려 올라왔지만 저는 그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애 낳은 부모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 한마디가 늘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죠. 안 된다. 우리가 니들 밥까지는 해줬지만 육아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니들 자식인데 당연히 니들이 키워야지. 애 정서에도 좋지. 저도 그 정도는 알지요. 하지만 안사람 복직해야지. 저희도 돈 벌죠. 쉴 틈이 없어요. 애까지 생긴 마당에 부모로서 책임을 지려면 먼저 돈을 버는 게 맞잖아요. 아들은 잠시 웃으며 말했지만 남편은 웃지 않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그거야 네 사정이고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지금부터는 너희 몫이야. 네 아이를 우리에게 미루는 건 아닌 것 같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는 눈을 깜빡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저토록 단호하게 말하는 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늘 조용하고 무던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확히 선을 긋는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늙은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너무 쉽게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집을 사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아이를 맡기고 부모의 삶을 다시 갈아 넣으려 했던 그 얄팍한 마음이 이토록 차가운 거절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걸 저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한 거절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휴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오전에 산책을 다녀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밀린 빨래며 정리할 생각에 주방에서 물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삑삑 소리를 내며 풀렸고 이어서 다급하게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서 근무하라고 해서요. 대체 근무 수당이 크다는데 거절 못하겠더라고요. 금방 끝나니까 진짜 금방이니까 애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아니 갑자기. 죄송해요. 금방 올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며 잔뜩 짐이 들은 가방을 내려놓고선 손주를 제품에 덜컥 안겨놓고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문 밖으로 휙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막 돌을 갓 지난 터라 걷지도 못하고 낯선 공간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은 채 그대로 거실에 앉았고 옆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도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말도 없이 찾아와 아이를 맡기고 우리 삶을 그저 비어있는 시간쯤으로 여기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화가 나기보다는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를 돌보자니 참 힘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 순했는데 손주 녀석은 예민한 기질에다 워낙 자루니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돼서야 부랴부랴 아들과 함께 돌아온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손주를 안더니 제 얼굴빛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들에게 속닥속닥 말했고 아들도 심기가 불편한 듯 갑자기 말을 뱉었습니다. 엄마, 손주 돌보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다른 시부모님들은 손주 못 봐서 안달인데 왜 저희는 보여드린다고 해도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정말로 제가 손주 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본인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그렇게라도 저를 몰아세우고 싶었던 걸까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늙은 몸으로 아기 하나를 보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지는 체력과 싸우며 눈을 떼지 못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은 노동이라는 걸 아들이고 며느리고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가 제 품에 안겨 웃고 있었고 남편은 말없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저는 웃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만 돌렸습니다. 서러움과 피로가 동시에 덮쳐오는 기분 속에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닌 자원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 그 생각이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물 한 모금 마신 뒤 그제야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도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저희 친정은 제주도잖아요. 가까이만 있었어도 진작 친정에 맡겼어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 안 했죠. 그 말이 아주 천천히 무겁게 제 가슴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그 말 안에 자리 잡은 무게가 느껴지더군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손을 벌리고 있다. 이 상황이 미안하지만 내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 아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 말 속에 제주도는 물리적인 거리 이상으로 저와 이 아이 사이를 갈라놓는 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친정은 그저 먼 곳이 아니라 위로받고 안겨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닿을 수 없는 지금 제 앞에 선 이 아이는 그 안전지대를 대신해 달라는 말을 그렇게 애둘러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닿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단지 가까운 시댁이라는 이유로 늘 대비책처럼 존재해야 한다는 그 당연함이 저에겐 때로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제주도만 아니었어도 그 말이 너무도 솔직해서 오히려 더 씁쓸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며느리가 돌아간 후 아들 내외는 저희에게 섭섭하고 기분이 안 좋은 듯 한동안 우리 집엔 발길이 끊겼습니다. 문득문득 조용해진 현관을 바라보며 마음이 놓이는 동시에 어딘가 조금 쓸쓸한 감정도 피어나더군요. 며느리는 결국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심했고 아들도 다시 업무에 집중하며 두 사람 다 본격적인 맞벌이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집안은 고요했고 오랜만에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더군요. 손주는 기질도 예민한 데다 몸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날씨만 조금만 변해도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시작되더니 곧 열이 오르기 일쑤였죠. 어린이집은 그런 아이들로 북적이다 보니 전염병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염, 감기, 유행성 눈병, 수족구, 며느리 핸드폰에서 울리는 메시지는 대개 아이 오늘 어린이집 못 갑니다. 혹은 혹시 오늘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결국 상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해진 일은 아니었지만 손주가 아플 때마다 제가 돌보는 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계를 보며 약 먹을 시간을 챙기고 축 처진 아이를 안고 달래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애는 아프다고 칭얼대고 잘 먹지도 않고 밤낮이 뒤바뀌어 잠도 푹 자지 못하니 저도 함께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귀여운 손주라도 아픈 아이를 안고 종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몸이 더는 버텨주질 않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는 자고 나도 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양쪽 어깨는 안에 쇠를 박은 듯 무겁고 당겼고 그런 날은 이틀, 사흘씩 진통제를 손에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자 저는 가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마주보게 됐습니다. 피곤에 찌든 눈가 주름이 부쩍 늘었고 눈동자마저 한없이 지쳐있는 얼굴. 그게 바로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저 대기자처럼
소모되어 가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견디다 못해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다 못해 주저앉을 뻔한 날 작은 한의원 간판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정말 몸이 나를 못 따라가는구나. 침을 맞는 동안에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쩌다 내 노년이 이토록 고단해졌을까. 아이들이 다 출가하면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이젠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 같은 하루하루였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평소처럼 조용히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당신밖에 없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지. 나도 알지. 애는 어린이집 있다고 하도 아프면 가까이 있는 부모가 결국 돌보게 되고 아들 외에는 돈 벌려고 일해야 하는 거 아는데 아는 것과 견디는 건 다르잖아. 내가 이해는 하지만 내 몸은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은 더는 버틸 여유가 없을 때 그 상황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오죽 힘들면 그러겠냐고. 남편은 TV를 리모컨으로 끄고 이내 내 앞에서 나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그저 서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버텨가던 때 예고도 없이 아들 부부가 씩씩거리면서 함께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그 표정만으로도 무언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러 온 걸 직감할 수 있었죠. 혹시 애가 아픈가? 내가 뭐 실수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아들이 울먹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준수 말이야. 준수가 왜? 어디 아픈 거야? 저는 걱정스럽게 말을 했고 아들은 고개를 젓자 며느리는 준수를 붙잡고 눈물부터 쏟아내었습니다. 아들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말도 옹알이도 못하고 이상하다 해서 병원 데려가 봤더니 병원에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준수가?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손주가 자폐.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숨을 크게 들이쉬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수를 보며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렇게 보였고 그때 며느리가 준수를 채가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죄인이 된 것만 같았고 며느리가 제게 악을 쓰더라고요. 이게 다 어머님 탓이에요. 어린이집은 애들이 많아서 잘 못 봤다 했는데 어머님은 본인 힘든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애를 제대로 보셨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맡겼던 건데 애가 이상하다 생각했으면 바로 제게 말씀하셨어야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애를 못 봐서 애가 그렇게 됐다더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아이에 대해서 금방 파악했더라면 그래서 더 병원에 일찍 데려갔었으면 우리 준수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요. 며느리는 통곡을 해대었고 저는 그야말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준수가 조금 늦는다고는 생각은 했었어요. 하지만 애들마다 워낙 발달 사항이 다르고 말도 좀 늦게 틀 수 있고 눈 맞춤은 사실 크게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그게 심각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손주가 그런 병명을 받은 게 모두 다 제 탓이라고 돌린 아들 내외였고 저는 손이 덜덜 떨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위로하며 그 말에 살을 보태듯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왜 항상 불안해 보였는지 알겠어요. 엄마는 애를 맡아놓고도 대충 보신 거잖아요. 어떤 날은 텔레비전만 켜놓고 애가 울어도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제 손이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무릎은 이미 저릿하고 허리는 뻐근했으며 그보다 더 아팠던 건 가슴 한가운데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정말 이 모든 걸 나 혼자 짊어져야 하는 건지 돌아보면 하루도 내 맘대로 산 적이 없었는데 끝끝내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책임을 뒤집어 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듣는 게 거북스러웠던지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나가라며 이제껏 손주 봐줬더니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그 탓을 하냐며 소리를 질렀고 아들 내외는 엄마가 애를 못 봐서 애 치료 시기를 놓쳤으니 다 책임지라는 듯 소리를 지르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고
남편은 속상한 마음에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어떻게 그걸 다 우리에게 떠넘길 수 있냐고 덩달아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손주 걱정에 잠 한숨을 제대로 자질 못했고 마음이 답답한 나머지 손주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은 대답 대신 퇴근하고 찾아뵙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며느리는 안 오고 아들이 손주만 데리고 왔지요. 아들은 원망스러운 얼굴로 저와 남편을 바라보더니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손주를 봐주시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그때 조금만 빨리 알아봤으면 치료도 빨랐을 텐데 얼마나 아픈 애들이 많은지 저명한 교수님한테 보려면 1년 대기 후에 봐야 한대요. 1년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그럼 그동안 준수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병원도 대기가 다 너무 길어서 진료보기도 힘들대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말끝마다 비수가 되어 날아왔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의심이 아니라 비난이었고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들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받아쳤습니다. 그럼 어차피 진료까지 1년이나 대기했다가 치료받아야 한다면 더 일찍 발견한다 한들 치료를 못 받는 거 아니냐. 내가 좀 알아보니까 너무 어리면 약도 못 쓰고 놀이치료밖에 방법이 없다는데 의사한테 보인 게 아니니 확실한 것도 아니고 소아정신과 말고 일반 정신과에서 보긴 봤어요. 준수는 확실한 자폐라고 했어요. 모른 척 하시고 싶은 마음 알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엄마 아버진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뭐? 책임감?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요. 일단 놀이치료라도 먼저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지금이 급해요. 놀이치료비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이나 든다던데 그거라도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손주 맡아주셨던 거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가능하시잖아요. 말끝은 낮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신들 탓이니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 가득 피로가 고이는 걸 느꼈습니다. 이젠 금전적인 요구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내미는 자식이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그 긴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요.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침착하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그건 아니지. 우리가 너희를 도운 건 손주를 위해서였고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음이었지. 책임지라고 들이밀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아들의 표정이 굳었고 뒤늦게 찾아온 며느리는 결국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조용히 쏟아지는 눈물도 아니고 억지로 꾹 참고 참다 끝내 무너져버린 사람의 흐느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가 들어야만 하는 것처럼 누군가 죄책감을 느껴야만 그 눈물이 의미 있을 것처럼 감정을 퍼붓듯 쏟아내는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손주예요. 그 애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게 굴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냉정하다는 말이 제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억센 삶을 살아왔고 자식들에게도 늘 단단한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것뿐이죠. 아들도 곁에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도와요. 다들 부모 노릇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너무 힘들고 진짜 기대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다시 약해졌습니다. 기댈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그 말. 그게 사실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거면 써라. 치료는 받아야지. 얼마 전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넣은 자유롭게 넣은 적금 탄 돈 500만 원 조금 넘게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찾아놨는데 그걸 아들에게 내놨습니다. 어쩌면 저희 마음보단 제 불안을 잠시 덮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신 이게 마지막이다. 다신 우리한테 뭐 바라지 말아라. 아들은 눈을 피했고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병원 가면 의사도 무리하지 마세요란 말부터 한다. 니들 키우느라 집도 못 바꾸고 퇴직금도 흩어졌고 이젠 우리도 병원비가 더 급한 나이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다음엔 뭘 달라고 할 거냐. 남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한숨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늙어서도 너희한테 부양해달라 하면 너희는 그렇게 줄 수 있겠냐? 네 자식은 네가 능력껏 봐라. 그게 부모다. 그 말 앞에서 아들도 며느리도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거실을 가득 메웠고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주전자 안에서 부르르 끓고 있었고 내 마음도 그 안에서 오래전부터 펄펄 끓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말이 먹혔던지 아들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전에는 하루 걸러 들어오던 메시지나 전화도 끊겼고 며느리의 잦던 방문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침묵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과 나는 그 정막 속에서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고 집안 곳곳에서 우리만의 리듬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지요. 아침엔 함께 커피를 내리고 늦은 오후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손을 마주잡고 밤이면 서로 다른 책을 읽으며 같은 조명 아래 앉아있는 그 시간이 그토록 당연하면서도 그리웠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기로, 그들의 삶은 그들 몫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손으로 지켜내기로. 그 평화가 일주일, 열흘, 보름쯤 되었을까요? 오밤중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삑삑하는 소리와 함께 비밀번호가 풀리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문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당당하게 열렸고 잠옷을 입고 거실에 앉아있던 우리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들어선 사람은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지친 기색보다 무언가 쌓이고 억눌렸던 감정이 뚜렷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문을 닫자마자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도 안 받고 문도 바꿔버릴까봐 불안하더라. 혹시 우리 또 손주 병원비 대달라 그럴까봐 거리 두는 거야?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서운함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가슴속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기대와 요구, 부담과 채무가 뒤섞이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거래로 변해버리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들이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허리에 올린 채 무겁게 숨을 내쉰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나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심정 모르는 거 아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주 치료비를 바라니 우리도 이제 더는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린 지금도 병원 한번 갈 때마다 눈치 보고 약값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너희 책임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늙어가게 생겼어. 남편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제 앞에 서서 말없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앞으로는 함부로 오지 마라. 비밀번호도 이번에는 진짜로 바꿀 거다.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원망을 쏟아내었고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를 큰 소리로 내쫓으며 싸움을 한 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가자마자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즉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목을때가 서서히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 우리가 내린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우리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불 꺼진 집 며느리의 눈물 섞인 얼굴과 손주의 조용한 눈망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는 결국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틀린 거 알아. 당신 말이 맞고 우리가 더 도와주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손주 생각하면 그냥 모른 척 하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좀 더 빨리 눈치챘으면 지금보단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 그건 분명 자책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낯설게 울던 날,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니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혼자 노는 걸 반복하던 모습들이 기억 속 잔상에 남았습니다. 그때마다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겼던 나날들이 지금이 후회로 되돌아와 마음을 후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 몰래 통장 한쪽을 열었습니다. 노후자금에서 떼어둔 1,000만 원. 그 돈을 봉투에 담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아이를 위한 거야. 절대 너희 부모를 위한 게 아니야. 내 손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그리고 그 봉투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단 한마디만 덧붙이며 말이죠. 다시는 우리를 원망하는 눈으로 보지 말아라. 이건 나도 참 많이 망설인 끝에 내린 결정이야. 하지만 그 1,000만 원을 건넨 이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하고 챙겨갔고, 아들이 또 치료비를 달라고 한 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몰리는 내 자식을 그냥 놔두면 손주는 더 힘들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들었죠. 그리고 내 자식 앞에서 끝이다라고 선을 긋는 그 단호함에 대한 끝없는 죄책감, 그 모든 마음이 뒤엉켜 저는 결국 남편 몰래 또 다른 적금의 질을 마음먹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통장을 꺼내며 무언가를 꿀꺽 삼키려던 그 순간, 제 핸드폰으로 걸려온 남편의 전화가 저를 깨웠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을 해. 그 짧은 물음에 저는 도망치듯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니 심장이 유난히 뛰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장보러 나왔어요. 지금 당신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조심히 말할 때 허튼 짓 하지 말고 들어와. 지금 들어오면 모든 걸 묻지 않을 테니까. 저는 남편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생각이 들었고, 어쩔까 말까 하다가 이 상황에서 남편 마음마저 잃는 게 두려웠던 저는 결국 통장 해지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역시나 이미 알고 있는 듯 통장 서랍이 열려 있었고, 남편은 고요하게 식탁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남편 앞에서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난 그냥 얘가 불쌍해서. 우리 손주잖아. 이왕 시작한 치료 중간에 끊기게 하고 싶진 않았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주던 그 사람이 이번엔 단단히 화가 났다는 걸 저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예 오늘 가서 끝장을 좀 보고 오자. 애가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 도움이 어디까지 필요한 건지 잘 얘기 듣고 오자고.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할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손주 일인데. 남편의 그 말 한마디로 상황은 정리됐습니다. 설사 손주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더라도 아들 내외 형편에 한 푼이라도 벌려고 아등바등하는 것 뻔히 아는 상황에서 손주에 대한 병원비나 치료비까지 대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자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무책임한 부모가 되는 건 맞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손주가 아픈데 말이지요. 우리 노후자금을 쪼개 쓰더라도, 설령 집을 팔더라도 손주 치료비는 대주고자 남편이랑 가면서 말을 맞췄고, 저도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언제 어떻게 살지 모르는 노후보다는 급한 손주일부터 해결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지요. 그게 부모인 우리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고 아들의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주저함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동안 비밀번호를 알고도 일부러 피하고 거리 두며 지냈던 그 문을 이젠 남편이 먼저 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 예상과 달리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신 거실에는 손주가 작은 블록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고, 그 곁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요새 국가가 보조금을 주어서 방문 선생님도 둔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고,
그걸 돌봄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손주랑 잘 놀아주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돌봄 선생님으로 보이는 분이었고, 그 여자는 우리가 준수 조부모인 것의 얘기를 듣자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준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죠? 오늘은 부모님이 잠깐 외출하셔서 제가 아이 보고 있어요. 아, 네. 우리 준수 보시기 쉽지 않으시죠? 아픈 아이니 당연히 보기 힘들 거라 생각해서 던진 말이었고, 돌봄 선생은 의례적으로 아니라고 준수가 참 똑똑하다고 했지만 예의상 하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허나 그동안 준수가 안 본 사이 뭔가 똑부러진 느낌이 나기는 했습니다. 손주는 우리를 보자 반가운 듯 눈도 잘 마주치며 고개를 들었고, 작은 발을 벌떡 일으켜 저에게 달려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 한쪽이 다시 울컥했지만 남편은 눈을 고정한 채 조용히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돌봄 선생님이 아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준수가 정말 똘똘해요. 집중력도 좋고 기억력도 남다르고요. 말은 지금 언어 치료 받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지 조금씩 트이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조리 있고 규칙을 잘 따르는 아이는 드물어요. 남편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자폐 진단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자폐 아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자폐요? 준수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요즘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참 넓게 쓰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의사표현도 분명한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니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보시기엔 준수가 괜찮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제가 그래도 15년 정도 애들을 돌봐왔는데 제가 볼 때는 준수는 지극히 발달 단계에 잘 부합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 말은 마치 가슴속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던 말을 누군가가 대신 꺼내준 것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다시 손이 떨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돌봄 선생님의 준수가 정상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나는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제야 선명해지는 퍼즐 조각들을 조심스레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전화, 흘려들었던 비난, 그리고 내게 돌아왔던 책임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화살들. 집으로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를 문 앞에서 마주했을 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문턱까지 차올랐고 나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수, 자폐 진단서 좀 줘봐라.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못 들었냐? 준수가 진단을 받았으면 진단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내놔보라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며느리를 서로 쳐다보며 당황해하고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들은 일단 서랍을 찾는 신용을 하더니만 자폐 진단서가 어딨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남편은 언제 녹음을 했던지 돌봄 선생님이 말한 준수의 정상 소견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준수를 앞에다 대고 말을 했습니다. 준수 얘가 어딜 봐서 자폐냐? 말도 조금씩 트이고 있고 돌봄 선생님이 준수처럼 똑똑한 애는 없다고 하던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선생님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애 10년 넘게 잘 돌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 아니냐? 그리고 며느리는 당황한 듯 아들을 바라보았고, 아들 또한 우물쭈물하더니만 별 수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던지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게 어머님도 보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준수 상태 심상치 않았어요.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도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 하시길래 처음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정확하진 않아도 병원에서 의심된다고 했고 아이 반응이 좀 느려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려왔고 남편은 괘씸한 듯 크게 한마디 하려 했지만 제가 침착하게 말리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준수가 정상이라는 거야?
그게 밝혀진 게 언제야? 아들은 며느리와 다시 눈치를 보더니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정밀검사했는데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더라. 그냥 발달이 좀 느렸던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또 단정 지을 수 없대. 자폐가 워낙 스펙트럼이라서 그 자체로 범위가 넓어서.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나도 얼마 전에야 알았어. 진짜 안지 얼마 안 됐어. 그 순간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막혔고 심장이 조이는 듯 했고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걸 지금 말해? 왜 진작 말 안 했어? 너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속이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대체 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질문에 아들은 말문이 막혔고 곁에선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눈만 껌뻑였습니다.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아들이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땐 말 꺼내기 힘들었어요. 이미 돈도 받았고 엄마가 너무 마음 써주셔서 괜히 말하면 실망하실까봐. 나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망? 이미 실망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내가 손주를 위한 건네는 돈 때문에 나를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고 어떻게 엄마한테 자식이 그럴 수 있는지 새삼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건 실망이 아니라 배신이었고 모욕이었고 가장 깊은 상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한참을 참은 끝에 치가 떨린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말끝마다 흔들리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마라. 이게 마지막이다. 우린 더 이상 너희한테 휘둘리며 살지 않을 거다.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준수도 꼭 너같이 한번 길러봐서 우리랑 똑같은 감정 한번 느껴봐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서늘하게 느껴졌고 거실 안엔 한동안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나도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슴속에서 되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한동안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야말로 아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5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정든 곳을 그것도 아들 때문에 떠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차마 자식한테 속았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다가 천류는 함부로 못하는 만큼 언젠가 나중에 인연이 닿으면 또 만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희는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생각을 정리할 겸 가까운 바다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틀 정도 호텔에 머문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아들은 저희를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며 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고 고개를 숙인 채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그때 주신 치료비 다 못 모았지만 먼저 1,000만 원부터 드릴게요.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돈에 허덕이다 보니까 눈이 헷가닥 되었나 봐요.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의 뉘우치는 모습에 흔들리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몸을 떨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낮은 목소리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하는 걸 보니 내 가슴속 어딘가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아들을 외면하려고 했으나 남편은 저를 붙잡았고 아들을 고개로 가리키며 눈빛으로 아들을 용서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용서하자니 또 아들이 같은 짓을 반복할 것 같았고 상처를 받을까 싶어서 쉬이 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펑펑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주저앉으니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천천히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너희한테 너무 많이 퍼주면서 선 넘지 못하게 제대로 말도 못했던 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그래도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땐 버거웠어.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어요, 엄마. 저 인생 허투루 살았나 봐요. 제가 진짜 아들한테도 부모님께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둘은 오랜 침묵 속에서 말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화해 방식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전처럼 무작정 들이닥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오며 무언가를 부탁하기보단 그냥 안부를 묻는 문자 한 통을 보내는 정도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아들 부부는 그들만의 삶을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로소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낸 채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눈물로 시작했던 부모의 역할도 이제는 삶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마다 모든 걸 내어주는 삶, 그게 사랑이라 믿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런 사랑이 결국 우리를 지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단단히 지킬 때 비로소 자식도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중하게 된다는 걸 그 긴 시간의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진 않되 더는 나를 소진시키지 않고 도움을 줄 땐 선을 지키고 받아들일 땐 내 감정부터 돌아보는 일, 그건 우리 부부가 선택한 노년의 존엄이고 또 부모로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희생도 아닌 우리 두 사람의 평온을 위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철없는 아들에 대한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